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출연하게 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최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목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 또는 미래의 환자가 될 분들에 대한 정형외과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의 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활동은 학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산백병원에서 족부족관절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특이한 경력사항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의 마운트메루 지역병원에서 코이카 국제협력의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병원 활동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가장 환자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은 아프고 또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수술 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발목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발목의 인대 손상, 그리고 발목에 발생하는 골연골 병변, 발목에 생기는 관절염, 발목에 발생하는 골절,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목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대라는 거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구조물은 힘줄 내지는 건이라고 하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인데 어떤 관절이든 마찬가지지만 인대는 한 관절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로 다 인대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도 외측에 인대가 있고요. 또 내측에도 인대가 있고 앞쪽 뒤쪽에 다 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다치는 인대는 우리가 발목의 외측에 주로 인대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대 손상이 일어나는 기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거나 뭐 어떤 식으로 다치던 간에 대부분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발목의 내번력에 의해서 인대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다치는 인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목의 전거비인대 그리고 종비인대 등이 이제 굳이 많이 다치게 되고요. 조금 더 손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뒤쪽에 비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을 잡아주게 되는 상부 비골건 지대까지 찢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네, 아메리카노님, 양념게장 쿠폰님,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목의 인대 손상을 이제 주로 보게 되면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성 손상은 흔히 수상 후에 한 6주 미만까지의 시기를 말하고요. 만성 손상의 경우에는 수상 후 3개월 이상 지난 경우를 만성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손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깁스나 보조기를 사용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반깁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깁스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스터럽 브레이스라고 해서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기간은 한 3에서 6주 정도 기간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발목을 이제 생애 처음으로 다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적절한 고정 치료를 통하면은 80%에서는 12주 내에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보통 저희가 인대 손상의 치료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통 수상 후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초기에 이제 적절하게 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상 후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발목이 자꾸 접질 것 같은 불안정성을 느끼시거나 또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꾸 삐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든가 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급성 발목인대 손상은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발목을 다친 지 얼마 안 되는 1, 2주 된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많이 오십니다.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라고 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조금 기다려보고 깁스를 고정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6주 정도 기다려보고 대신에 이제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통증이 있거나 발목에 불안정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요하는데 이 경우에 정밀 검사는 대부분 MRI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해서 인대 회복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냐면 이제 프로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군인들 같이 빠른 사회 복귀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빠른 그라운드로의 복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우에는 급성 손상이 있지만 1차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초기에 3에서 6주 정도 깁스나 보조기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12주 시점이 될 때까지 이제 12주 시점이 지난 이후에 이게 회복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시점에 그러면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냐? 깁스나 보조기도 제거하고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 어떠한 방법을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유용한 이런 운동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골건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무 밴드나 아니면 수건, 뭐 집에 있는 흔한 수건이나 아니면 떼수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의 바깥쪽으로 다친 쪽의 바깥쪽으로 수건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의자에다가 반대쪽을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편 발에다 묶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반대편 손에다가 잡고 반대편으로 당겨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안쪽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나는 발목을 이용해서 발 앞쪽을 이용해서 발을 바깥쪽으로 미는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단 비골건과 장 비골건의 근력이 늘어나고 힘줄의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골건의 힘줄이 강화되면 비골건 자체가 발목이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내번력을 받았을 때 그 내번력에 저항해서 어느 정도 발목을 잡아주는 안정적인 구조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기부스하고 보조기를 풀고 중간에 우리가 판정을 하는 이 시점 사이에 있어서는 비골골 강화 운동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많게는 한 30분까지 해주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목 인대를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개발된 방법이고요. 단순하게 그림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대를 봉합하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1970년대에 개발된 이 방법의 모디피케이션 한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신근지대 같은 주변 조직을 이용해서 인대를 봉합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덮어주는 주변 조직으로 보강수를 함께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고 현재에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 자체가 남아있는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번 손상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인대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식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고식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식술 자체가 건강한 힘줄을 채취를 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힘줄을 이용해서 인대 모양으로 여기저기 이제 이어주는 이런 동정건 이식술을 고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동정건과 어느 정도 동일한 힘을 낼 수 있는 합성제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제제를 이용해서 이식을 하는 수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많은 족부족 관절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최근에는 이 수술을 하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수술적 옵션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 최근에 또 많이 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최소한도로의 절개를 통해서 인대 봉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은 대개 2에서 6주간 깁스를 고정해서 목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간은 수술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6주 이후에 보통 깁스를 제거하게 되면 이후부터 보행 연습 및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발로 서기나 아니면 공 위에서 서기, 공 위에서 중심 잡기 등의 고유 감각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대 손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고요. 한 3개월 이상 이제 우리가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발목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이제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발목의 골연골 병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목의 골연골 병변은 일반적인 관절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의 전반적으로 다 연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발목의 골연골 병변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분의 연골이 뜯어지거나 아니면 분리되는 형태의 손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이 그림 사진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 인대가 적절하게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정 이상의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면 연골이 여기저기에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이 운이 좋지 않으면 한 번의 손상으로도 다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습관적으로 이렇게 발목이 접지르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연골이 일정한 특정한 부위에 계속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건 부딪히면 안 되는 구조물이죠. 근데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대 손상이 이제 방치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골이 이렇게 해서 조금 다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기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조금씩 분리되는 양상으로, 이 그림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분리되는 양상으로 해서 마지막에 사기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분리되는 양상으로 골연골 병변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 약을 먹고 좀 지켜볼 수도 있지만, 계속 접지르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조금씩 병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아주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골에 마치 쥐가 파먹은 것 같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CT를 찍어봐도 연골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있거나 연골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MRI를 촬영하면 이 주변부의 거골 자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어서 대부분 유용한 진단적인 영상 기법으로 MRI를 선호하게 됩니다. 연골병변의 치료의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거나 아니면은 거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단기간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서 체중 부하를 제어를 한 다음에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일단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이미 발생해서 잘 조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거골의 연골 병변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리고 또 거골로부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관절경을 통해서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이 이제 대세로 잡혀 있는데요. 조그마한 절개를 넣고 카메라를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골이 떨어져 있는 양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연골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연골의 골편 자체를 없애고, 연골의 골편을 없애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골의 결손 부위가 확인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노란 부분은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에 이러한 펀치 같은 걸 집어넣어서 군데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 방법을 관절경화 미세골절술이라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에서 90% 정도의 치료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연골 병변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되고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2년 정도 경과하고 나서 2차 관절경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결손 부위 자체가 어느 정도 메꿔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꿔져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연골의 성분은 초자연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이 결손을 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초자연골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초자연골은 일반적으로는 인체에 있어서 다시 재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자연골 대신에 섬유연골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흉터 자국이 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손부가 메꿔지게 되면 환자들의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5%에서 90% 정도 성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한 10에서 15%의 환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을 실패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갈게요. 1차 수술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관절경을 통해서 한 번 더 미세골절술을 시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소개됐던 방법으로는 무릎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실제로 우리가 발목의 연골이 손상되는 부분을 아예 깊게 구멍을 뚫고 이 부분에 무릎에서 채취한 연골을 다시 이런 식으로 이식해주는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가연골 이식술의 경우에는 좀 절개가 더 커지게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뼈를 절골해서 그 간격을 다시 벌린 다음에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서 연골을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공격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이제 2차 관절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조금 어렵겠다 판단이 될 때는 자가연골 이식술을 할 수는 있지만 다소 공격적인 수술 방법이라는 것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방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마 병원에 방문하시면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받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로 지금은 분류되어 있고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5세에서 50세까지만 수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51세, 52세에서부터도 허용이 안 되고요. 딱 50세까지가 이제 적정 연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목 말고 골반 부근에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골수를 채취한 모습이고요. 그 골수를 채취한 것을 원심 분리를 해서 한 15분 정도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순수한 줄기세포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병변 자체의 모습을 똑같이 이제 본단 이 모습과 같이 스캐폴드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을 똑같이 이제 재단을 하고요. 그 재단을 한 물질에 골수의 줄기세포를 살포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의 줄기세포가 이렇게 머금은 스캐폴드를 병변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한 이후에는 피브린 글루라고 해서 거의 특수한 물질을 이제 뿌려주게 되면 생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여러 술자들에 의해서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의료기술로 분류되어 있고 비용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 상회하는 수술 방법이었는데 최근은 그래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앞서서 소개해드린 자가연골 이식술이나 아니면은 관절경을 통해서 미세절골술보다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병원마다는 조금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래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더 해결되고 기술적인 측면이 아마 바탕이 돼야지 비용적인 측면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비용이 싸졌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콜리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평발 때문에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평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 건가요? 평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도 가르쳐 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평발 때문에 발목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평발로 인한 2차적인 관절염이 왔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엑스레이를 좀 봐야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깔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깔창을 깔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평발이 완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발 자체를 완화시키거나 평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평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다고 하냐면 평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주 소아에 있어서 여기서 소아는 한 8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8세 미만의 소아에 있어서는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발가락만으로 수건을 자꾸 잡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발의 내재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린 때 이제 해볼 수 있고 또 효과도 논문에 따라서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발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SJ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발목 관절염이고요. 발목 관절염은 발목 관절의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인은 외상성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류마티스나 아니면 단순한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 신경병성이나 화농성, 통풍성 등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발목 관절의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 상태를 발목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발목의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안쪽으로 휘어서 들어가면서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시게 되면 연골이 두 개가 맞닿아 있는 상황이 확인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조금 크게 띄워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서 이쪽에서 연골이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반관절염이라고 하고요. 발목이 바깥쪽에서 맞닿는 경우는 외반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동양인에서는 내반관절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서양인에서는 외반관절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우리 댓글 남겨주신 브로콜리님의 경우에는 평발 때문에 만약에 발목 관절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왔다고 하면 평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은 외반관절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반관절염이 이미 발생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조금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이렇게 일부가 처음에는 관절이 맞닿게 되고요.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관절 간격이 다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기관절염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발목관절염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관절염의 정도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기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의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반관절염의 한 중기나 초기나 중기, 외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나 중기의 경우에는 맞닿아 있는 부분 주변으로는 연골이 다 손상이 받아 있지만 반대편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연골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의 연골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절 간격이 소실되지 않고 일부의 연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관절을 살리면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관절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교정절골술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회복의 포텐셜이 남아있는 70세 미만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이렇게 관절 간격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는 살릴만한 관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나이가 일단 먼저 중요한데요.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관절 유압술 한 가지 옵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관절을 유압해서 관절을 아예 희생하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 교정절골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자를 보시게 되면 내반관절염에 해당되고 관절의 내측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3기의 내반관절염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절골을 해서 어느 정도 관절을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뼈를 부러뜨려서 관절의 운동 범위, 관절이 체중 부하하는 지점 자체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 바깥쪽의 관절의 연골을 이용해서 체중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절골을 한 이후에 관절을 벌려주고 또 이쪽 반대쪽 비골은 약간 길이를 줄여줍니다. 이후에 똑같이 이제 골절에 준해서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게 되고요. 2년 정도 이제 지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수술하기 전에는 내반관절염으로 이용해서 발목 안쪽에 관절 간격이 많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이쪽의 관절 간격이 벌어지면서 대부분의 체중 부하가 바깥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술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관절을 사용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 자체를 조금 늦춰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남아있는 관절이 완전히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우리가 살리는 수술을 통해서는 완전한 회복을 노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관절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완전히 관절 간격이 소실되어 있는 말기관절염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말기관절염은 아닌데요. 결국에는 관절 유압술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유압술은 이런 식으로 발목 관절을 붙여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다 증명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발목을 붙이게 되면 뻗정다리가 돼서 절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면 발목의 경우에는 발목 관절은 유압이 되게 되지만 발목 밑에 발등의 관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거나 할 때 많은 범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하지만 활동력 자체가 이제 줄어든 한 70세 이상의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차피 활동력 자체가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호소하진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빨리 걷거나 높은 산을 오르거나 하는 이 정도의 이제 고강도의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비교적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저희가 또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목에 있어서는 관절 유압술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있어서는 관절 유압술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다른 관절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관절 유압을 하게 되면 뻗정다리가 돼서 절게 되거든요. 하지만 발목에 있어서 관절 유압술은 그렇게 절게 되는 정도는 아니고 빨리 걷거나 좀 운동을 좀 큰 강도의 운동을 할 때만 조금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 발목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발목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관절을 유압함으로써 그 발목이 해야 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인접한 관절, 아까 말씀드렸던 발등의 관절이나 그 다음에 거골화 관절이라고 발목 밑에 있는 관절, 이 관절들이 발목이 해야 되는 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접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10년에서 15년 이후에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을 거골 및 위에 원위 경골을 다 제거하고 여기에 인공적으로 고안된 관절을 바꿔주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4세대까지 개발이 돼서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시도해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단점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자들한테 저희가 설명할 때 가장 이제 좀 주의 깊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한 수명이 길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관절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무릎 관절의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발목의 인공관절에 있어서는 현재 기술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에서 15년 수명이라고 하지만 활동력이 많으신 분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증에 있어서 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적절한 환자를 잘 선택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기 관절염에서 수술적으로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절 유압술이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요. 관절 유압술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크게 없고 비만 여부도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활동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절 유압술이 조금 더 선호되게 되고요. 이외에 하지에 신경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하지의 정렬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치환하더라도 정렬 자체의 부정전렬을 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관절 유압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가급적이면 70세 이상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요. 여성이 조금 더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활동력이 남성보다는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성 환자에 있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선호되는 편이고 비만하지 않거나 육체 활동의 기대치가 좀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술 전에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좋아야지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도 관절 운동 범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미 관절 운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어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관절 유압술과 반대로 하지의 정렬 역시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인공관절이 들어가서 그 인공관절이 잘 생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뼈의 골질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야지 수술이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목에 발생하는 골절인데요. 발목에 발생하는 골절은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을 한번 크게 띄워 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관절이 망가졌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수술을 안 해서는 뭐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서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하게 아주 험하게 부서져 있지 않더라도 관절 자체가 아주 약간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환자들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저의 답변을 드리게 되면
발목골절은 대부분 관절면이 침범되게 되는 관절골절입니다. 저희가 정형외과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관절면에서 관절골절에 있어서 관절면의 어긋남은 2mm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2mm 이상 어긋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외상이었습니다. 외상이 대부분은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관절면이 2mm 이상 어긋나게 되면 그 상태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목골절은 수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맞추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들의 질문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예, KY1님, 2008년도에 발을 삔 후에 여러 번 다쳤습니다. 2017년도에 발목인대 수술 시 복숭아뼈 쪽으로 연골 손상이 있어서 약 1.5cm 정도 연골을 잘라내고 다듬어 주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뼈로 메꿔진 듯하고 간혹 통증이 발생하는데 현재 치료 방법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미세천공술이나 자가연골 줄기세포 중 무엇이 좋은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자가연골 줄기세포를 시도하려면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조금 다시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cm 정도 연골을 1.5cm 정도 연골을 잘라내고 다듬어 주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험 체계에 있어서는 1.5cm 정도 연골을 1.5cm 이상의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연골 이식술 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cm 정도 미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세 절골술이 조금 더 효과적인 거로 알려져 있고 1.5cm가 넘어가게 되면 미세 천공술로 효과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세 천공술보다는 자가연골 이식이나 아니면은 줄기세포 등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수술을 하시려고 하면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J님 58세 여성입니다. 작년에 발목을 삐어서 3주간 반기부술을 하고 MRI를 찍으니 인대가 늘어나고 아직 관절염 소견은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서 있거나 좀 걸으면 통증이 있네요. 그리고 요족이라고 수술하면 같이 하라고 하네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3주간 기부스를 한 거는 치료를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MRI는 어느 시점에서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주 하고 나서 MRI를 찍었다고 하면 조금 빠른 감이 있고요. 3개월 이상 이후에 지난 다음에 MRI를 찍으셨다고 하면은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염 소견은 없다.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지금 발목을 삐어서 다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MRI를 한번 재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다치고 나서 작년에 다치고 나서 현재까지 또 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적 불안정성, 예를 들어서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뭐 조금 계단을 내려가거나 할 때 내가 발목을 삘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드는지 안 드는지, 이제 이런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하고요. 통증 자체가 있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MRI를 재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요족은 이거는 사실은 요 정보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실제로 보고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발목이 어떻게 요족이 돼서 발목이 옆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족이라고 하면은 여기 구독자님들이 잘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족은 평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발은 아치가 무너져 있어서 아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요족은 반대로 아치가 약간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평발의 경우에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좀 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평발 있으시다고 하신 분 계셨잖아요.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발목이 바깥쪽으로 휘기 때문에 대부분 외반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요족의 경우에는 아치가 높아지면서 발목이 약간 안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족이 있으면서 이렇게 염자가 있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회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족으로 인해서 발목 자체가, 모양 자체가 조금 돌아가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봐야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만약에 기왕에 수술하신다고 하면 요족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족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인대 수술만 해서는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자체가 약간 돌아가 있는 거를 같이 교정을 해야지 아마 완벽하게 교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를 좀 정확히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SJ님이셨는데요.
늘어난 인대 수술은 더 나이가 들어서 정도가 심해져서 관절염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일찍 해야 좋은지요? 증상이 있으시면은 3개월 이상 기다려 볼 수 있고요. 처음에 다친 날짜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증상이 계속 있고 불편하다고 하면은 수술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거는 여러 번 다치시는 게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번 다치다 보면 결국에는 거골에 골연골 병변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엔 나아가게 되면, 진행하게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인대 수술이, 만약에 인대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에 정확하게 만족한다고 하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수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실까요? 아까 KY1님은, 예, KY1님은 나이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콜리님, 나사 고정한 것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나사 모시면 녹슬지 않는지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나사를 고정한 것은 미국에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녹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타늄 재질의 나사를 쓰고 녹슬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기간 예를 들어서 한 40에서 50년 정도 몸 안에 있으면 그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도 녹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는 골절 수술을 하거나 어떤 나사를 고정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제거하지 않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비싸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금 의료비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이 나사도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절대 안 뺀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의료비적인 측면이 있고, 한국에서는 나사 제거하는 수술 자체가 뭐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되고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거하고, 또 나사가 아주 오랫동안 몸에 있게 되면 녹슬지는 않지만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한 나사가 있다면 빠른 적절한 시간에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Y1님 나이는 50대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KY1님 잠깐 저희 질문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50대라고 하시면은 자가연골 줄기세포 방법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간혹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간혹 발생한다고 하면 그 간혹이 조금 기간이 확실하진 않지만 진짜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어디 운동하고 나면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1에서 1.5cm였다고요. 그래서 간혹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약을 먹으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 미세천공술이나 아니면은 자가연골 이식술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상 부분은 정확치 않으나 1에서 1.5cm라고 들었습니다. 1에서 1.5cm라면 미세천공술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세천공술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번째 수술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차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85에서 90% 정도 저희가 효과를 노리는데, 지금 두 번째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만 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게 이제 고민이고요. 성공만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근하게 아프지만 요즘은 발목 운동을 통해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저는 2차 수술보다는 조금 운동 방법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뛰는 운동, 이렇게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자전거 타는 운동이나 수영하는 운동 같은 걸 하시면 최대한 발목의 부하를 줄이면서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KY 리님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아프고 은근하게 아프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수술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가연골 이식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로 인해서 절골하게 되는 그 부분 때문에 환자들이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요 정도 상태라고 하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빈센트 안님, 발목이 끊어진 듯 통증이 있는데 오른쪽 발목이 심하고 발에 뼈가 붙는 느낌으로 살고 계셔서 힘드시다고 합니다. 65세. 네.
협착증 진단 받았습니다. 협착증과는 무관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착증보다는 아마 발목 자체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연골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이도 있으신 어르신이시고요. 뼈가 붓는 느낌은 조금 모호한 증상이긴 하지만 끊어지듯 한 통증은 그래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마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고 아마 관절염이 조금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현옥님, 나이는 50이고 서 있는 직업으로 어릴 때부터 삐었던 경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인대가 마모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병원에 따라서는 반반으로 설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대 수술의 경우에는 여성분이시겠죠? 여성분이시고 나이가 50대시라고 하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잘 권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인대가 다치게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많이 다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인대를 많이 다치시는 일이 많다고 하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어릴 때는 많이 삐었지만 지금은 뭐 인대가 마모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삐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건 수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하고 성별을 이제 기준으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서는 그렇게 대답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도 당연히 반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환자를 진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인대가 무조건 마모됐다고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진 않고 불안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자꾸 접지르거나 접지를 수 있는 주관적인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실제로 접지르는 객관적인 이런 불안정성이 있을 때 그때 수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연이 엄마님, 군대에 있을 때 파랗게 멍이 들고 심하게 접지르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상태로 10년 동안 방치했는데 걸을 때마다 발목이 자꾸 옆으로 힘없이 접지르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많이 닳아져서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은 수술은 비추고 그냥 달고 살아야 한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대가 많이 닳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식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내 몸에 있는 동정권 이식이라고 해서 어떤 잘 쓰지 않는 힘줄 하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선택적으로 이식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온 새로운 제재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제재를 이용해서 그 이식할 수 있는 동정건과 비슷한 그런 힘을 받는 이런 테이프 같은 게 존재합니다. 합성 제재인데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달아서 보강하면은 인대가 닳아 없어지더라도 충분히 그걸로 저희가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수술은 비추다. 저는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힘없이 접지르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제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연이 엄마님은 저희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3살이십니까? 33살이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 살아야 될 날이 많고 아직도 액티브하게 운동도 하시고 싶으실 거고 또 뭐 하고 싶은 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달고 살아야 되는 거는 생각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그래도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전문병원도 요즘에는 이런 원칙과 이론에 맞춰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거를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머스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대학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을까요? 저희가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없으시면 조금 빨리 종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골관절염의 경우 빈센타님, 아까 빈센타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죠? 60대라고 안 하셨나요? 65세.
연골 관절염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65세라고 하시면은 그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관절을 살리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이 슬라이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이 일부가 남아있다면 살리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관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한 경우라고 하면 관절을 붙이거나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관절을 다른 기계 관절로 바꾸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경우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하연이 엄마님, 축구나 이런 거 하고 나면 발목에 뻐근함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랬는데 다시 다음 날에는 못함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라서 그냥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냥 살아오지 마시고요. 검사를 정확히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면 지금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또 배울 때보다도 또 많이 기술이 발전했고 요즘에는 아까 잠깐 사진은 보여드렸진 않았지만 관절경으로 봉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봉합하는 기술이나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분야가 족부족관절이라는 이 분야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나 기구 등이 한 2, 3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변화가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브로콜리님은 자가연골 이식술은 공격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추천이라고 드리기는 하고요. 자가연골 이식술은 그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때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시도하던 방법인데 최근에는 그 자가연골 이식을 위해서 무릎에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 연골을 저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전보다는 조금 적응증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잘 하면은 좋은 수술 방법은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추천하시나 글쎄요. 추천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상태가 이제 엑스레이나 MRI를 좀 봐야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공격적인 방법이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신기술도 아니고 또 예전에 이미 한 10년 정도 다 돼서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이미 보고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적응증만 잘 선택해서 수술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연이님, 사장님 오타군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까? 예, 다른 발목에는 골절 때문에 수술을 해서, 다른 발목은 또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고 4년 정도 철심을 안 빼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나요? 큰 문제는 없는데, 예,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단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3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쇠판이나 철심을 박아놓은 그 위로 뼈가 조금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 자체도 이제 뼈에 완전히 이렇게 잠식되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지나면은 빼고 싶어도 못 빼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이제 쉽게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쉽고 환자 입장에서도 쉽게 뺄 수 있는 게 수술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빼는 걸 추천드리고요. 4년 정도 지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빼셔도 됩니다. 네, 사장님은 오타셨군요. 자영업자라서 직업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고 또 병원에 가시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뺄 수는 있냐? 그거는 시도해보기 전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쇠는 4년 정도 지났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안 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빼기는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늘 받는 질문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수술을 제한받고 이 병원에서는 수술을 제한하고 이 병원에서는 또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방송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또 적절한 검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요 정도는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고, 예,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채님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데, 예, 궁금한 걸 있으면은, 예, 받겠습니다. 예, 구현옥님까지 두 개의 질문까지 받겠습니다. 인대 수술을 미룰 때 구현옥님 추후에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목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골연골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자꾸 접지르는 상태가 반복되게 되면, 결국에는 발목 연골의 일부가 원치 않는 형태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목인대 수술을 조금 빨리 받았다고 하면 이러한 2차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하시면 방치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채님, 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탈골 후 골절 수술을 하셨고요. 네, 요거까지 이제 올라오면 거기까지 질문을 받고 오늘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핀 뽑을 때 봐준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탈골이 가장 골절 중에서는 안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경우가 이제 탈골이죠. 골절되면서 관절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대로 관절을 집어넣고 이 뼈가 잘 붙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mm 이상의 관절이 어긋남이 남아있게 되면은 관절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그 정도가 아마 심했던 골절로 생각되고요. 6개월 정도 이후에도 만약에 처음에 손상 자체가 심했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이제 핀 뽑을 때 봐준다고 하셨던 말씀은 그 정도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우리가 골절되고 나서 한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 어떻게 경과가 흘러가는지를 좀 관찰하고 아마 금속을 제거하면서 그때 뭔가 조치가 필요하면 해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세게 다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조금 세게 온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골절 수술하고 6개월이 넘으셨기 때문에 자꾸 좀 불편하더라도 발목을 자꾸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발목을 안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장기가 생기면 그 장기로부터 계속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악순환의 사이클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한 6개월 지나서 불편하시더라도 자꾸 발목을 쓰다 보면 오히려 또 쓰다 보면 좀 낫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좀 계속 쓰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함께 한 1년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후 단순 염증이 생긴 것처럼 생각되진 않고요. 아마 뭔가 골절 및 수술의 후유증이 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더 만약에 물어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여대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최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